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언어논리 피셋 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별칭으로 언니쌤이라고 언니쌤 이렇게 편하게 부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아서 좀 서운합니다. 네, 간략하게 한번 제 깨알 홍보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설명은 7급 공채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경향에 따른 이제 공략법, 공부법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7급 공채는 지금 기출문제가 1년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다른 유관 피셋하고 비교하면서 7급 공채의 독특한 나름의 특수성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피셋하고 또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에 관해서는 공부법에 따라 방문각 피셋에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지까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피셋 언어논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적으로 02, 7급 공채, 5급 공채, 민경채 모두요. 내용적으로는 과학기술, 경제, 문학, 법, 사회, 역사, 정치, 예술, 환경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인문 파트, 그 다음에 사회 파트, 그 다음에 과학 파트 이렇게 크게 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데요 조금 더 7급 공채이시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을 더 말씀드리면은 행정 실무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실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라고 그러죠. 공무원의 상대어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민간인이 뭔가 민원을 제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공채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능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지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력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력 있고요. 논리력 있고요. 분석력 있고요. 추론력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영역에 따라서 저는 이제 7가지 학습 영역으로 나눠서 유형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6가지 유형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또 8가지 3+3+2 영역에 또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은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8가지 유형을 조금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크게는 논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파트가 있고요. 7급 공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7급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에는 또 세부 영역으로 3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3가지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문학의 대표 발문 요 부분들을 이제 주되게 보시면서 이건 요렇게 푸는 거구나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참일 때 참인 것은 강화 약화하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없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영어로 약자로 해놔서 TF, SW, I라고 이렇게 제가 약자로 설명을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TF는 True, False죠. 강화 약화는요 Strong, Weak죠. 영어 시간 아닌데 영어 잠깐 해봅니다. 그 다음에 infer 이렇게 이제 유형을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언어는요 이제 크게 또 3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질문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유형이라든가 알 수 있는 없는 것이라든가 분석으로 옳은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이제 딱 접하게 되시면 다시 직감적으로 어떻게 가신다고요?
아, 이건 빈칸 유형이구나. 요거는 이해 유형이구나. 요거는 분해 유형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전략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 세 번째인데, 이제 5급 공채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민경채 가지고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살짝 아쉬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7급 공채 부분인데요. 이 7급 공채 부분은 자, 문제는 되게 평이에요. 전체 흐름이라고 그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것, 마치 추론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용이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좀 추상성이 높아서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접하시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했을 때 그때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얘의 흐름에 따라서 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제 2019년 혁신처 모의평가 그 발표 문항인데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작년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올해죠 참. 올해 기출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의평가 예시문항에서는 이런 거 출제한다라고 혁신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공부를 하시되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이번에 이제 초시생 분들은 이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접근하셔야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7급은요. 어느 피셋에도 없는 7급만의 독특한 7급 법령형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상황 판단에도 법령형이 있으니까 비슷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 두 개가 상위법과 하위법이 나오면서 서로 위배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쟁점이라고 해서 갑과 을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5급 공채 가지고 나 아주 열심히 했어. 민경채 문제 가지고 열심히 했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요? 뭐 교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아까 썼던 그 용어들 가지고 한번 5급 공채 2021년, 7급 공채 2021년, 민경채 21년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때 비교 분석하실 때 제가 다시 보셔야 되는 초점 포인트 있죠? 어디죠? 7급 부분이요. 다른 데서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감으로써 7급 공채의 그 독특한 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5급 공채는 좀 아름답다 그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눠보시면 언어 파트와 논리 파트가 50대 50.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영역의 지문, 제시문 이런 것들 다 놓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자, 민경채는 살짝 논리 파트가 더 늘어났다. 5급 공채에 비해서는 좀 더 많구나. 물론 문제 수는요. 얘는 40문항이고요. 얘는 25문항이고요. 얘는 90분이고요. 얘는 60분입니다. 그런데 추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럼 공부하실 때 내가 좀 추론이 약하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 공략하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거와 그러면 또 다른 7급 공채반의 또 비밀은 어디 있느냐? 여기 법령형이라고 하는 것이 8%로 들어가면서 추론이요? 자, 어때요? 제일 많은 심지어 논리 영역의 추론, I 파트가 36%. 그러니까 제가 얼추 이제 25문항이라고 한다면 7, 8문제 이렇게
논리 파트 추론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언어 이해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점되게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약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간 배분을 더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2021년도 피센 언어 논리의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너무 간략했나요? 네, 제가 이제 시계열로 매년 그 기출 문제가 쌓이면 그것에 대한 그 아주 제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분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셋 언어논리 접근법,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접근법으로 그 문제를 풀이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공부 방법, 공략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그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에서 유형을 파악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딱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이 유형은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전략을 딱 내 몸에 체화시켜서 갖고 계신다면은 시간에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 공략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약하게 되면은 속도 공략, 피셋은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고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1단계에서 문제 발문, 그 다음에 선택지 보고서는 유형을 딱 파악하는 거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강의에 그것들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이론화된 방법에 따라서 제시문을 풀이하는 단계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풀이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도 8가지 이상이 나오겠죠. 한 그 유형당 세부 유형 3가지 정도씩 또 내용적으로 또 나눠 놓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그 유형이 많아지겠죠. 그 능력을 여러분들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3단계. 사실 이 3단계를 강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문제 잘 풀어놓고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왔네. 그래서 답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피셋에서 많습니다. 왜냐?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이죠. 실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보면 초시생들 보면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부하실 때부터 자 3단계에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확인하는 이런 작업 꼭 1초예요. 1초면 25면 25초잖아요. 25초 때문에 한 문제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 꼭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하면은 1단계는 요게 지금 제시문이고요. 요게 이제 문제의 발문이고 요 선택지입니다. 선택지와 문제를 보면서 1단계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형 파악한 거 가지고 문제 풀이를 각 영역당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OX,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3가지 또 공략법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유형,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속도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가셔야지 시험장에서 나 딱 자신 있게 문제풀이 하실 수 있는데요. 유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 논리 3파트, 언어 3파트, 7급 2파트 요 유형 딱 알고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theory, 이론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자, 내용 공략. 여기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제시문마다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뭐랄까요? 피셋적인 지식을 확장시키는 시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내용 공략하실 때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의 특징은 페이퍼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글로 물어보고 글로 답하는 그런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독해 스킬, 즉 신문도 좀 많이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논문까지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좀
문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 풀 때 논문 이렇게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 피셋 기출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 기출 문제 중에서 5급 공채 중요합니다. 여러분보다 난이도 조금 더 오른, 그러니까 7급 공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만 이 5급 공채를 자꾸만 2분 30초에서 4분 사이에 풀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7급 공채 시험에서는 분명히 승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5급 공채 위주로 많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급 공채 내용 공략에서 최소 5개년 정도는, 최소 3회 정도는 반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참 이건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선생님 저는 재심은 잘 이해가 되고요. 문제도 잘 푸는데 속도감이 잘 안 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그 지루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늘까요? 라고 하는 그런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던 이론할 때 이 전략법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속도가 나중에 가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100m 달리기 할 때요. 계속 100m만 달리는 연습 훈련 받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리를 높이 올리고 첫 번째 단계 뭐 크라우칭 그 포즈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아주 기본기를 충실히 쌓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는 기본기가 내가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가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론 중에서 놓친 게 있지 않았는지, 스킬 중에서 놓친 게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늘려야 된다. 물론요. 많은 공부를 한다면 또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공략은 딱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다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이 있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짜시면서 뭐 강의를 들으시면 선생님이 여기서는 왜 이거를 강조했는지라고 하는 것들 강조점 놓치지 않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수업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제 개설에 있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5개의 과정이 있어요. 기본, 발전, 심화, 완성, 합격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베이직 시어리 기본 이론이다. 그다음 발전 과정은 어드밴스드 시어리다. 심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인터미디어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 과정 이것은 이제 어드밴스드 프랙티스라고 해서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시험장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한번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 과정에서는 자,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속도 공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과정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초시생들을 기준으로 놓은 과정이고요. 초시생들이 아닌 뭐 재시생이다. 나는 이론은 완전히 잘 알아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부터 이렇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피셋을 좀 5급 공채 이렇게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라고 한다면 뭐 발전 과정이 좀 생략된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업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이제 2개월 초단기 그런 완성 과정을 만들어서 요 기본 문제와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이렇게 합성한 그런 수업 과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기본 과정에선 유형 공략이 되는 거고 유형 공략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 이 정도에선 유형 공략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공략은 시작을 해서 완성까지 합격 과정까지 모의고사까지 계속 그 상승 곡선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공략은 사실상 이렇게 시어리 과정에서 이론 과정에서는 너무 속도를 그 주되게 보시면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기본기를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심화 과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요 과정서부터 이제 속도 공략을 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수업 과정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그 피셋에 대한 출제 경향과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사실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막 올해 합격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7배수였는지 뭐 이런 것들 시사적인 그런 얘기들도 좀 데이터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짧게 설명해 하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급 PSAT 자료 해석 파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자료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계산법이 있고요, 해석법이 있고 접근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 작년도에 나왔던 시험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 예제 말고 모의고사와 2021년도 행정 7급 PSAT 시험을 봤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계산 안 하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자료 해석은 해석을 목표로 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접근. 빠른 풀을 위한 접근과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 이제 기본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본 시험이 있었죠. 그걸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 시험을 분석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모의고사는 좀 쉬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도 시험장에서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근데 본 시험에 가니까 11번 문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난도가 거의 5급 행정고시에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5급 행정고시가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세하게 이 민경채보다는 좀 더 어려운 그런 난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고서 유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한 4개 정도가 나왔었죠. 이건 단순 계산 문제죠.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본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 단순하게 이런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하이다에 대한 내용이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푸는 요령이 있어요. 일단은 자료 해석은 자료이다라는 단어 뒤에 있는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문제를 이런 표를 보는 게 아니죠. 표를 보는 게 아니고 기억법부터 접근해서 풉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계적 풀이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이 90분에 40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꽤 있어요. 그런데 한 20개 정도 풀면은 거의 멘탈이 나가 있죠. 숫자에 지쳐 있고 공식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7급 같은 경우도 25문제인데 한 15번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굉장히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걸 느끼셨죠? 그래서 이 어떤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풀이하는 기계적 풀이법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부등호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원인에 대한 사건의 합이 나머지에 의한 사건의 합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보다 적다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뭐뭐 이상이다 하는 거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5%다. 그럼 전체 사고 건수 분모라고 하고요. 주택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찾아서 100분의 35보다 크냐를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분자가 크면 무조건 이상 이하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요 뭐뭐보다 적다 이런 개념은 A가 B보다 적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적어져요. 그래서 분모를 찾고 분자를 찾습니다. 그럼 분모 1, 분모 2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분자 1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분모 1, 분모 2, 분자 2라고 하면은 얘분의 얘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얘가 얘보다 적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쪽이 큰 것만 판단하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X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다 뭐 똑같냐,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는 거냐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증감률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빠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이런 식들이 나오죠. 공식도 어차피 분모 분자예요. 분모 분자를 갖다가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이런 경우 있죠. 뭐뭐탕 뭐뭐, 뭐뭐 대비 뭐뭐, 뭐뭐 중 뭐뭐, 뭐뭐에서 뭐뭐, 뭐뭐의 뭐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다 분모고 뒤에 있는 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찾아서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다 원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자, 요게 이제 이런 유형이 이렇게 제목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법리에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X축, Y축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공식으로 줄 때도 있어요. 결론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 2월이 8월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엄청 많죠. 뭐보다 작다 이런 것들. 그냥 부등호 방향을 표시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풀이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찾아라 라는 건데 이게 이제 표에 따라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는 이런 추론 형태도 있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추론했더니 A, B, C, D가 뭐니? 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뒤에서부터 추론하는 겁니다. 제가 모든 행시와 모든 민경채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 추론형 문제는 압도적으로 뒤에서 풀었을 때 정답이 빨리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왜 이게 뒤에서부터 나오는지는 알게 됩니다. 그건 제가 본 시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이제 거속시 문제인데 이게 은근히 잘 나와요. 거리, 속도, 시간이죠. 이것도 이제 구간을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거속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걸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거속시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울기를 빨리 구하는 건데 가정용 전기요금분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떤 게 가장 크냐? 멕시코입니다. 왜냐? 기울기로 보는 거예요, 원점에서. 그럼 얘분의 얘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기울기의 역수겠죠? 그럼 미국이 가장 크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민경채에서 나왔죠. 올해 민경채에서 나왔었고요. 민경채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똑같아요. 7급하고. 그런데 7번부터 11번부터 달라지죠. 그런데 요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민경채에서 나왔었어요. 거의 뭐 알면 이렇게 바로 맞추는 건 거의 뭐 한 20초 만에 나오기 때문에 정답을 빨리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본 내용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전형적인 추론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추론형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는 뭐고 B는 뭐고 이걸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풀 때 이 밑에서부터 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확실히 더 오래 걸립니다. 이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풀어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칸을 그냥 세는 거예요. 단순 합산인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칸을 이렇게 한 칸씩 만들어서 칸을 잘 세면 됩니다. 그러면 칸으로 표시해 놓은 거니까 여기 이제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 비율을, 그러니까 비중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흰 색깔에 약간 회색깔이 옅은 회색이 많구나라는 걸 쉽게 알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풀이했던 문제였죠. 자, 이건 이제 단순 비교입니다. 뭐 이게 뭐가 맞니? 뭐 불어가 맞니? 뭐가 맞니? 이게 뭐 숫자를 세는 거니까 어렵진 않았었죠. 자, 그 다음에 비율 계산하고 공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분모 분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죠, 비교하기. 그래서 이 시험은 비교하기가 거의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 비교가 됐건 또는 증가율 비교가 됐건 증감률 비교가 되겠죠. 비교하기가 핵심이죠. 그죠? 타 시험에 비해서 이 비교하기가 많기 때문에 비교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분수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수 비교는 뭐 엄청 많아요. 뭐 10매까지가 되는데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알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3가지만 알려드리면 싫어하겠죠. 다른 것들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 비중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비중 뭐뭐 이상이다. 10분의 5로 놓고서 크로스로 곱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3배 이상이다. 가 권역이 나 권역 곱하기 3보다 크다 라고 하고서 이쪽이 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비율 비중을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런 것도 다 행정 면적 피해잖아요. 그럼 행정 면적의 분모 분자입니다. 그래서 피해 밀도는 계산하는 거고 피해 밀도가 이렇게 되겠죠. A 지역이 B 지역의 9배보다 크냐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놓고서 9배를 놓고서 이쪽이 크니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갖다 넣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저랑 같이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상황 판단형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상황 판단형 문제가 꽤 나왔었는데 상황 판단형 문제는 이걸 보는 순간 맨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이해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푸는 건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전형적인 상황 판단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것과 가장 많은 걸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뭐 이해가 가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앞에 있는 표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갖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5번 넣고 갖다 넣고 4번 넣고 갖다 넣고 이런 식으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를 전혀 안 보고 여기서부터 갖다 넣으면은 심지어는 정답이 5번이나 4번이라고 한다면 30초면 해결이 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뭔가 읽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최대한 맨 나중하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공식을 집어넣는 건데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니까 인구 10만 명당 당이니까 앞에가 분모고 뒤에가 분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교통사고분의 그러니까 교통사고 대 10만 명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 대 몇 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냐 이렇게 비율로 계산했던 문제예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본시험을 볼게요. 본시험에서는 일단은 보고서 유형이 첫 번째 나왔죠.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숫자만 찾으면 됐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번도 쉬웠죠. 2번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데 그냥 읽고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만 찾아가지고 넣는 거라 난도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썩 좋았죠. 그런데 3번 이것도 어렵진 않았어요. 얘는 이것도 이제 비율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및 적정인데 GDP 대비 국가 채무니까 GDP분의 국가 채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국가 대비 적자성 채무니까 금융성 채무는 뭐예요? 이거는 적자성 채무에서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GDP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만 찾아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모 분자 찾기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으로 바뀌었냐 이런 거니까 합쳐서 계산하는 단순한 덧셈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약간 상황 판단형 문제였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상황 판단은 그나마 좀 납니다. 지금 뭐 거의 한 50초도 안 걸리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얼마 이동했고 다시 갔다 일로 돌아오니까 뭐 이렇게 돼서 이 폐기 처리되는 건 얼마냐 이런 거니까 100을 넣으면 10%가 되니까 10이 되겠고 5니까 5가 되겠죠. 9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90 그대로 가고 2니까 뭐 18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줬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찾는 거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자원 연수량이 있고 1인당 연간 수총량이 있으니까 각각 나라를 찾아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것도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푸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걸 찾는 거잖아요. A, B, C, D가 뭐냐?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봤으면 좀 더 빨리 풀이가 됩니다. 제가 본 시험 요거 다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본 강의 때 다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평균 문제죠. 평균은 무조건 가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평균이 있고 가평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중평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 이제 예제 문제에서 그 처음에 예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4개 정도가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거의 안 나왔고요. 가평균은 기억을 꼭 해야 돼요. 평균이 나왔다. 가평균을 꼭 알아야 됩니다. 평균 점수 이렇게 보면 다 가평균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볼게요. 얘는 뭐 이거 비중을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비중이 얼마냐?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스템 반도체 중 얘의 규모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비중이 되겠죠. 그죠? 뭐 단순하게 계산해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수치를 비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가 맞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조심할 게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은 여기고요. 출발 지역은 여기다. 요거만 체크했으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19번. 이건 추론형 문제예요. 뭐부터 보라?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얘는 이제 대화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는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론을 했던 문제였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낫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 진상 문제죠. 얘가 이제 교통비를 계산하는 건데 자,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 해석에서는 계산을 진짜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진짜로 하는 건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뭐 누가 더 많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형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푸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풀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거의 다 제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85점 이상을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문제당 4개이기 때문에 한 3, 4개 정도 틀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개 정도 아예 버린다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버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계산은 하긴 해드렸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뭐 비교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비교하더라도 얘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끼는 게 좋았다. 이런 문제 쉽죠. 표도 2개밖에 없으니까 숫자도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기도 쉽고 풀기도 쉬웠던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이라고 돼 있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적 개발 원조액이 있으니까 얘가 n분의 j니까 국민 총소득을 계산하려면 곱하기 j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를 뒤집어서 j분의 m을 하면 되니까 얘 나누기, 그러니까 얘를 분자로 놓고 얘를 분모로 놔서 그러니까 이 자체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계산해주면 이 값이 요 국민 총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국민 총소득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 총소득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본 시험에서 본 강의 때 다 설명해 드려요.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뭐 전체 다 풀거든요. 제가 웬만한 그 민경채랑 5급 행시도 최신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퍼센테이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낚시 문제예요. 퍼센테이지는 항상 낚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시의 유형을 쫙 분리해놨죠. 그러니까 슈퍼 낚시. 딱 걸리는 거예요. 뭐 기억 이거 말고 1, 2, 3, 4, 5번 이렇게 있잖아요. 어김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쪽에 보통 여러분들이 1번, 2번부터 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5번부터 풀라고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1번, 2번에 낚시가 많아요. 딱 보면 정답 같거든요. 여러분이 1번이 정답이 1번을 찍고 2번을 검사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해석을 보는 친구 중에 이게 정답인데 2번도 맞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냥 1번 찍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낚시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제가 이렇게 또 쭉 설명을 드리고 안 걸려야겠죠? 안 걸리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이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표가 너무 많으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표가 4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사람 수도 있으니까 비율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많이 걸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그냥 보도 자료인데 얘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보고서형인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푸는 방법이 없어서 쭉 풀이하시면 됩니다.
얘도 비중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몇 퍼센트 이하다, 뭐 건당 얼마다 이런 거잖아요. 다 나누기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비교하기, 비중 계산하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가와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도 추론형 문제고 이렇게 먼저 풀어주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고서 유형인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단순하게 이 보고서에 있냐 없냐를 판정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하죠. 없으면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근데 보고서에 다 있어.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진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도 안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제가 안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표가 있고 막 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계산을 해서 맞춰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개 중에 선지가 5개인데 5개 중에 어떤 게 틀릴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대한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서형 중에 계산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나중에 푸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비용 계산하는 거. 자, 이거는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봐도 이건 좀 아까 앞에 있던 비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또 쉽겠죠. 왜냐면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풀만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그런 교통비를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요걸 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풀이하실 때 한번 쭉 훑어서 이건 쉽겠다라는 걸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어려운 걸 푸는 거예요. 2번씩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는 이런 문제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면 풀릴 것 같거든요. 근데 체크하다 보면 얘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L이 몇 개냐 이렇게 체크해서 이걸 찾아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게 나오면 오래 걸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민경채나 이렇게 5급 행시에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자, 추론형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춰 나가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월별 기상도인데 이거 2문제짜리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비교하고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요게 그거죠. 보고서형에 계산하는 문제예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해야 돼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오래 걸렸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얘는 계산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얘는 이제 빈칸이 많다고 해서 빈칸이 많은 걸 쫄면 안 돼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빈칸만 찾아 나가면 되니까 이 빈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검거율은 뭐냐? 상품 건수분의 가해자 검거 건수 이걸 써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눗셈을 빨리 하는 법도 알려드려요. 저랑 같이 나눗셈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비교하기는 뭐 말도 못하게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산을 못하면 자료 해석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찾는 훈련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지만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큰지 작은지 정확한 계산량이 뭔지를 계산이 안 되면 그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책 연산과 비교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계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시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작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7급 시험이 지금 딱 2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1번, 요거 1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분석을 하면은 11번 문제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상황 판단형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량이 좀 복잡했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황을 좀 한 분들이 계시죠. 자, 그다음에 보고서 출제 유형은 생각보다 평이했고요. 민경채 문제도 제가 다 풀어봤는데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5급 행정고시는 40문제이기 때문에 난도가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약간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민경채보다는 좀 높고요. 그러니까 난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5급 행정고시를 5라고 하고 그다음 민경채를 3이라고 하면 얘가 4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2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느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많았고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6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만 포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싶은 거 있죠. 뭐 어디로 가면 되죠? 뒤로 갈수록 포기할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 판단형으로 막 문제가 복잡해. 일단 보지 마세요. 뒤로 마지막에 풀이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기초 어림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게 있는데 한 10가지 돼요.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거. 자,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은 여러분들 점수가 그냥 사칙 연산이 됐다고 가정하고 기계적 풀이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30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는 방식과 공식을 보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자 분모 찾기인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은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관을 배제한다는 건 나의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뭔 소리냐? 생각 없이 어떻게 풀어? 생각 없이 풀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15번 문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정신이 나가 있어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다 보면 막 지치죠. 특히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이게 보다가 도대체 이거 뭐냐? 난 어디고 여긴 어디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없애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가지 빠른 문제풀이법이 있어요. 제 교재가 자료 해석의 끝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려요. 가평균, 뭐 최소 교집합. 이번에 이거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이것도 하나 나왔어요. 얘는 수시로 나옵니다. 상대비 1번, 2번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모르는데? 한번 아시면 되죠.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풀이법이 1분, 2분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풀이법이고, 그 다음에 뭐 3개 이상 자료를 푸는 방법, 낚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뭐 이상 이하 문제를 어떻게 부등호로 푸는 거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우리가 나오는 지문은 한글이잖아요. 그거를 다 기호화를 할 거예요. 기호화를 통해서 빨리 풀이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는 노하우를 방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책도 많이 볼 거잖아요. 그런데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접근법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를 보는 법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을 기호화로 만드는 거. 제가 추리도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추리도 보면 추리는 한글을 기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료 해석도 기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자료 해석을 공부하시잖아요. 그 시간을 정말 자료 해석은 3개월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를 당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강의를 한 10시간 정도 앞에 있는 강의 있잖아요. 기본 강의를 무조건 들어보시면 알게 돼요. 아, 이거 완전 다르구나. 접근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강의를 꼭 선택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급 국가직 공무원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21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피셋 상황 판단 영역의 출제 경향과 함께 이 7급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1차 시험이죠. 1차 관문. 그 피셋을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예시 문항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금년도 치러졌던 국가직 7급 피셋 상황 판단 영역의 출제 경향은 어떤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강사분들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혹여 공부하시는 수험생 본인의 입장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해추론형과 그 다음에 뭐 추리 분석형, 조건 판단형, 자료 판정형,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 보는데요. 일단은 출제된 문항의 출제 문항 수를 한번 따져보면 8문항 이해추론형에서, 그 다음에 6문항, 5문항,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고 보이긴 해요. 그죠? 물론 이제 이해추론형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문항이 배치되고 있는 것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추론형에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뭐 어떤 그런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법령 제시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 색깔을 나타낸 것이 금년도 7급 시험에서 출제가 된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하얀색은 유사기출에서는 출제가 돼 왔던 건데 금년도에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법령 제시형입니다. 법조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놓고 거기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령 제시형이 가장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화형.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추론하는 게 나오는데, 이 추론형은 살짝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조건 판단 쪽으로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좀 결부가 되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형태만 이렇게 차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리 분석형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 6문항이 전부 뭐냐면 숫자를 찾아내고 규칙성을 파악하는 그런 유형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자, 난이도까지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법령 제시형은 상중하로 따졌을 때는 뭐 난이도는 비교적 수월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다가형 추론도 중하 정도, 상중하, 뭐 중간에도 끼워보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리 추리, 규칙 추리는 뭐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추리 파트는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중난이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추리 분석형에서 이제 우리가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게임의 형식, 그 다음에 퀴즈, 퍼즐, 논리적 사고력을 좀 요하는 그러한 유형이 금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 이거를 배제하고 학습을 하시면 되느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죠? 내년도 22년도에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사기출을 통해서 이쪽 파트의 유형을 충분하게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암호추리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게 있고요. 간간히 유사기출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판단. 이 조건 판단과 자료 판정형이, 조건 판단은 일정한 상황을 주고, 얘는 이제 어디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주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자료 판정형은 당연히 어떤 자료, 수치 자료에 대한 판정형을 주된 테마로, 소재로 삼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조건 판단형에서는 뭐 선정하고 조합하고 뭐 고르는 거죠.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교해서 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순서를 정하고, 그래서 몇 번째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왔죠. 다만 조금 우리가 여기서 또 플러스해서 볼 만한 것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형들이 유사 시험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포함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 형태, 뭐 최고의 대안들 중에서 뭐 최고의 수치 중에서 제일 최대를 고르거나, 아니면 최소 중에서 그 중에 최대를 고르거나, 이런 뭐 맥시 맥스의 의사결정, 아니면 맥시 민, 아니면 뭐 기회 손실 비용, 뭐 이런 것들 뭐 나옵니다. 뭐 라플라스, 뭐 이런, 뭐 이거는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걸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충분히 그런 소재로 유사기출에서는 활용이 되어 온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수치자료 판정형을 보시면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표나 이렇게 그래서도 이제 수치를 좀 주겠죠. 주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싹 다 주어진 그 조건 하에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누가 우열을 갖느냐, 총합으로는 누가 제일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것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많이 등장했는데 난이도가 뭐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서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 그 정도까지 여러 갈래가 등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판정의 기준을 좀 바로 잡으면 그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유형이죠. 자, 조건 판단형은 대체로 한 중쯤 보시면 되고요. 자료 판정형이 중상쯤 출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유형과 그 다음에 출제된 문항수 그리고 난이도를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일단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유사기출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유형까지 다 커버하실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이거는 뭐 일전에서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문제의 분량이라든가 그 문제의 구조의 복잡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5급과 그죠? 우리가 이제 5급 피셋이 있고 민경채하고 요 사이 그죠? 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부등호 방향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어쨌든 급수 따라서 5급이 더 어렵고 그죠? 네, 7급이 있고 민경채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5급과 민경채의 중간 어디쯤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양 극단에서 하나를 좀 택하자면 민경채 쪽에 좀 근접했다라고 보입니다. 민경채 쪽에 좀 근접했다. 다만 20년 이전의 시험으로 기준을 봐야 되겠다. 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누차 예전의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7급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출제 기관인 인사처의 어떤 포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통령 경호처 있잖아요. 올해는 7급 시험을 같이 치루었는데 19년, 20년은 민간 경력자 시험을 썼었죠. 네. 그래서 그때에 하면 합격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빼고는 그 이전 시험으로 기준 삼아 봤을 때는 민경채 쪽에 가깝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민경채 쪽에 가까웠으니 시험 좀 수월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자들이 요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 함정이죠. 함정 코드가 있어서 시험장 난이도와 실제 시험장을 나와서 채점했을 때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충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장에서 올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함정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해추론형에서 8문항, 제가 이제 여기서는 7, 9문항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땡땡조 네모조하고 해서 조문 형식 있잖아요. 그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조금 더 넓어지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법령 제시형이 출제 비중이 많았는데 만약에 맥스까지 간다면 30% 내외예요. 30% 내외. 전체 25문항에서 뭐 7개에서 9개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난이도는 어땠느냐? 사례 적용의 케이스가 적었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찾아내는, 그죠? 제시문의 정보를 통해서 해석하는 데에서만, 그죠? 그치는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법령형, 아까도 이제 이해추론형에서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지만, 유사기출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런 비문학 독해라고 하죠. 텍스트형, 뭐 정보 확인형, 일치부합형 다 같은 말로 쓰는데 이것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럼 전부 다 어디에, 여기에 힘을 줬다는 거죠. 법령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고 해석하는 걸로 출제가 되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직무를 각 부처의 각 부처의
배치가 돼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 수행의 근거와 활동의 어떤 뭐 방향, 범주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법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그 해당되는 관련된 법을 뭐 재개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개정 아니면 뭐 법의 적용, 그죠? 그다음에 어떤 해석, 사례 적용 이게 어찌 보면 주된 직무의 한 영역일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실무와 근접성, 연관성이 있는 어떤 문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이 갑자기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법 영역이 주된 글에 독해로 소재로 삼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해서 뭐 여러 가지 비문학 독해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 기조는 잘 살려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 판정형과 그 다음에 그 조건 판단형에서 수에 관한 부분들, 규칙에 관한 부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주를 이뤘다. 그래서 수 추리, 규칙 추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거냐. 네, 잘할 거냐. 근데 7급 이제 기출을 시험장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막 뾰족한 무슨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좀 다이렉트로 바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하게끔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 판정 되게 중요하죠. 어떤 정보들을 주고 그 정보들의 블랭크까지 포함해서 그 블랭크 값, 그죠? 물음표 값의 변화에 따른 전체의 판정의 결과 값의 변화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그런 거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것도 이제 잘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세였다라는 겁니다. 금년도 7급 기출 시험을 본다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수험생분들의 초유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피셋이 뭐 통과했다고 합격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2차 전문 과목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관문이죠.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문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즉 단기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 일맥상통하니까. 그래서 이 상황 판단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언급을 드릴 텐데 그걸 염두하고 한번 학습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제 문항도 좀 같이 수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판정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판정 범위를 좁히자. 자, 제가 요거 말씀만 드려볼게요. 우리가 학습을 하실 때요, 문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문제를 읽어요. 그리고 쭉 풀어서 답을 도출하겠죠. 정답을 도출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대단히 정석적이고 그래서 정도를 걷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우리가 학습의 어떤 그 습성이 그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꼼꼼하게 하나씩 풀어서 계산을 할 것도 다 해가면서 정확한 100%의 결과를 도출했을 때 정답을 체크한다. 정답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물론 뭐 필요한 부분,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문항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험 영역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시간을 모든 문항에 다 써서 25문항을 제한시간 60분 내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과욕. 불가능하다.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 임파서블이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시간을 줄이는 거죠. 시간을 줄인다. 근데 이렇게 정도를 걷는 그 과정에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빨리 가는 법. 빨리. 걸어갔던 것을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 그럼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가 생기는 거죠. 실수가. 계산도 좀 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함정 코드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함정이라는 것도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뭐 훈련이 되면 계산도 좀 빨라질 수 있고 글을 읽는 능력과 그다음에 전체 제시문에서 포인트를 강약을 줘야 되는 안목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건 좋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이런 시간을 줄여야 되는 문제에서는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시작점을 이만큼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멀리 가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름길이 있으면 평형산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로도 한번 가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첫 번째, 판정 범위를 좁혀라요. 판정 범위를 좁혀라. 원래 주어진 상황이 이만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헤아리면서 정답을 내는 것은 그건 조금 오버스러운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정 범위를 좁히는데 그러면 기준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예요. 묻는 것만 답하라. 묻는 것만. 여러분 답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묻는 것만 답하라.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우리가 7급 문제는 그동안에 뭐 7급 문제 풀이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설명회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은 근본은 모의평가, 그다음에 5급 문제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건 그 7급 모의평가의 13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올바른 우편번호에 뭐래요? 첫 자리와 끝자리 숫자에 뭘 구하래요? 합.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첫 자리와 끝자리의 숫자의 합이죠. 나는 그 합만 필요한 거죠. 합. 그러면 뭐 첫 자리와 끝자리 숫자들을 동시에 한 방에 구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 문제에선. 그죠? 첫 자리가 얼마고 끝자리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첫 자리가 뭐고 끝자리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최우선 생각이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5자리 자연수로 된 우편번호가 있다. 갑과 을은 실수로. 올바른 우편번호에 숫자 2를 하나 추가했어요. 6자리로 표기했대요. 갑은 끝자리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앞에다가 2를 붙였대요. 이렇게 붙였대요. 그랬더니 갑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6자리 수는 을이 표기한 6자리 수의 몇 배가 됐다? 3배가 됐대요. 그래서 올바른 우편번호. 갑이 잘못 표기한 거 끝에다 2 붙이고 을은 앞에다 2 붙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올바른 우편번호에서 여기 첫 번째 자리하고 여기 마지막 자리하고가 자리수가 필요한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뭐야? 중간에 있는 자릿수 3개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죠?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제 세모는 어쨌든 여기다 곱하기 3에서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전체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세모 자리에는 뭐고 3 곱해서 2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요. 그죠? 4밖에 없죠. 3, 4, 12. 그죠? 그럼 좀 위로 올려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지금 여기 별이죠? 여기 별이죠? 그죠?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갑니다. 뭐 막 가지 마시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봐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별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3을 곱해야 돼. 그럼 일단 3이 6이니까 별은 최소한 뭐 이거 중에 하나겠죠. 6, 7, 8, 9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6이 왔어. 3, 6, 18 하나 올라가잖아요. 안 돼. 3, 7, 21 안 돼. 2개 올라가니까. 되셨어요? 여기 7이면 3, 7, 21하니까 3이 6 하면 8 돼야 되는데 7이잖아요. 안 되죠? 8 되나요? 3, 8이 되겠죠? 가능성 있죠? 9 되나요? 9 안 되죠? 왜 9 안 돼요? 여기 수에다가 3 곱해서 첫째 자리 수가 9가 되는 수가 되려면 일단 30만, 이게 10만인가요? 1, 10, 100, 1000, 10,000, 10만, 그죠? 3으로 시작하는 수에다가 곱하기 3 때려야 비로소 9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로 시작하는데 여기 아무리 큰 수가 2, 9, 9, 9, 9, 9 돼도 3 곱해서 9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첫째 자리가 8이고
끝에가 4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저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쭉 써놓고 거기서 또 골라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푸신다는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6, 7, 8, 오케이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또 그럼 이게 되려면 여기가 4였죠.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4. 그럼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 뭐 1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갑니다. 쭉. 그럼 여기서 소모된 시간들 그게 과연 시험장에서 필요하냐? 라는 거죠. 다 따라갈 필요 없다. 그럼 따라가다 보면 또 뭐 계산을 계속 해야 되잖아.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 첫째 자리하고 끝에 자리.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도 풀죠. 문제가 내가 이 전체 수가 필요해. 전체 수가 정말로 필요해. 그래서 걔가 보기로 나왔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뭐 x로 잡고 방정식을 푸는 거죠. 방정식. 그러면 값이 표기한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가 한 자리가 붙었잖아. 1의 자리에. 그러면 x는 전체적으로 한 자리가 커졌죠. 그럼 10x라고 쓰면 되고 더하기 2라고 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값이 잘못 쓴 우편 번호를 수의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의 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x가 그대로 있어요. x가 그대로 있는데 뭐만 붙었어요? 20만이 붙었죠. 이렇게. x가 그대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3하면 너가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형태로 x 전체의 우편 번호의 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 잘 보시면 수예요, 뭐예요? 숫자예요. 그 자릿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니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거기에 입각해서만 정답을 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판정 범위를 좁히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기준인 묻는 것만 답하려고 하시는 시도. 그게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서 시간들을 거기에서 세이브 시켜서 나머지 부분에, 그죠? 네. 왜냐하면 앞서 함정 요소가 많았다.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뭐겠어요? 함정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보다 유리해지는 건 맞잖아요. 네. 이거 아닌 이렇게 빨리 돼? 좀 뭐 이상한데?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의 안배가 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하나 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자료 해석처럼 그렇게 그죠? 무슨 계산하는 법도 막 디테일하게 연습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더군다나 자료 해석을 하시면 그런 것까지 다 터득이 되시잖아요. 그죠? 영역 간에 상호 간에 시너지는 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상황 판단에서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옵니다.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최대한 줄이는 게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줄이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보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1년 번호 1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관점 바꿔보자. 자, 요거는 이제 5급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금년도 5급 문제입니다. 26번 보시면 문제 짧아요. 간단해요. 좀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시로 드리고 이해가 되시면 다른 쪽에도 이게 써먹을 수 있게 충분히 많거든요. 다음 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와 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를 옳게 짝죠. 지금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예요. 몇 명이냐? 가족 단위 몇 명이냐? 네, 옳게 짝진 건데 지금 2명, 친구 단위는 2명, 가족 단위는 4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발권 기계는 2명의 친구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당 한 장의 표를 발권하고 입장객이 총 158명 모두 50장이 발권되었답니다. 그럼 사람의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표수를 먼저 찾아내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죠? 2명의 친구 단위 우리가 이제 방정식 이런 게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얘가 x, 얘가 y 이렇게 하죠. 그럼 x 플러스 y 50 씁니다. 그 다음에 친구 단위는 2명이니까 실제 인원수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표. 요게 사람 수. 그죠? 사람 수. 그럼 2x, 4y 몇 명? 158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뭐 이제 2 나눠서 x 플러스 2y 79인가요? 7, 14, 2, 98 그죠? 79.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빼게 되면 y만 남고 끝났네. 29가 되죠. x는 얼마? 21. 그럼 21에다 2 곱하면 42.
그래서 한 짝만 구하면 나머지 짝은 뭐 자동적으로 다 다르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풀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저도 뭐 여유 있게 풀긴 했는데 뭐 어쨌든 틈 없이 이렇게 쭉쭉쭉 썼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방정식, 정말 방정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판단의 문제라면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좋겠죠. 거기에서 시간 끄느니. 근데 가만히 보시면 관점은 바꿔보자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차이의 관점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2명, 친구 단위랑 그다음에 가족 단위 4명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그 단위당 한 표니까 표수 차이에 몇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명. 그죠? 가족 단위, 만약에 똑같은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더 하나 많아. 그럼 얘가 하나 줄겠죠. 그럼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니까 결국 플러스 2만큼 얘가 더 커져요. 그죠? 그죠? 그럼 50장의 표를, 어쨌든 50장의 표가 있잖아요. 발권된 표가 있어. 적당히 나눠. 적당히. 그럼 보통 한 25, 25 나눠. 25, 25 나눠. 보세요. 그냥 만약에 25, 25 나눠. 이거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친구 단위는 50. 여기는 100. 맞죠? 150. 근데 158명이래. 4명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4표 더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25, 25가 딱 절반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20, 30. 20, 30 줬다. 그럼 여기 얼마예요? 40. 여기 얼마예요? 120. 그죠? 160. 2개가 적네? 그럼 여기가 하나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손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굳이 지면에 이렇게 이쁘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푸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최소한 몇십 초라도 줄 거 아닙니까? 쓰고 뭐하고 뭐 그죠? 나누고 연립하고 하는 그 시간조차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바꿔본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말씀드려보죠. 예전에 정대유라는 주사학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편조법이라는 그 방식이 나와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님이 100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빵이 100개가 있었대요. 그럴 때 큰 스님은 한 명이 3개의 빵을 드시고 작은 스님은 3명이 1개의 빵을 먹었대요. 그럴 때 큰 스님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큰 스님을 X라고 하고 작은 스님 Y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X 더하기 Y는 전체 100분이니까 100명이겠지 라고 놓고 큰 스님은 여기서 뭐예요? 스님수. 그죠? 스님수. 그 다음에 빵 개수. 그러면 큰 스님은 3X 3개 먹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스님은 한 분에 3분의 1씩 먹죠. 그렇게 해서 100. 이렇게 세운다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잠깐 멈췄다가 이거 설명 다 하고 멈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딱 보셨을 때 저렇게 하지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편조법이라는 것에 그 지식, 그죠? 그 방식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일단 노출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소모시키는 시간이.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큰 스님 1명과 작은 스님 3분을 이렇게 해서 한 조로 만들어. 그럼 4분이죠. 4분이 빵 몇 개 드시는 거예요? 4개. 그럼 100명이 4개 조를 만들면 몇 개? 25개가 나오죠. 4명을 한 조로 하면 25개. 그럼 큰 스님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그 조마다 한 분씩 계시니까. 뭐 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쓴 것도 없어요. 아니면 편조법이고 다 뭐고 필요 없어. 여기 가만 보세요. 사람은 1명에서 3명으로 3배가 됐어. 3배가 됐어. 빵은 3개에서 1개로 3분의 1이 됐네. 근데 그것의 표본이 똑같아. 그럼 100개 중에서 어떤 수와 어떤 수 2개의 수를 가지고 3배와 3분의 1 수가 만들어지느냐? 25고 75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런 식으로 좀 봐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간을 줄이는 어차피 도달해야 되는 길이가 같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 놓쳐서 다 버리고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 확률이 떨어지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근데 이게 막 모든 문제 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가서 줄여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말씀을 드려봤고,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5급 기출, 뭐 흔한 결론이에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한 4개월은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시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5급 기출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5급 기출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할 게 없으니 5급을 풀어볼게. 그러면서 나는 7급이니까 한 5급에 한 7, 80%만 소화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이 5급 기출을 풀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당위성. 왜냐하면 금년도 시험에서 어쨌든 뭐 체감 난이도는 뭐 어떻고 영역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다 이제 표본을 이렇게 집계해서 여러분들 다 입력하시잖아요. 어디 동네 가서. 그런데 거기에 평균치보다 점수는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다는 거야. 체감 난이도는 쉬웠어도 점수가 안 좋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다. 근데 웬걸 커트라인을 봤더니 예측치보다는 소폭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르죠. 잘 본 사람들이 입력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그 커트라인을 올리는 데에 기여한, 영향을 끼친 그 요소가 바로 뭐냐. 제가 보기엔 5급 준비하던 수험생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급 준비하던 수험생. 내년도라고 판도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똑같겠죠. 나란히 타다가 이제 어차피 인원수가 적으니까 5급도 선발 인원이.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동시에 타켓을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을 텐데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급의 기출들을 100% 소화할 수 있게 나는 5급 수험생이야 라는 마음으로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별, 난도별로 좀 풀어보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걸 연도별로 풀어보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로울 점이 많은데 정말 정작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뒤섞여 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분간이 그러니까 그 분류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유형과 그다음에 심화 유형 이렇게 뭐 심지어 뭐 최고 난이도 이렇게 해서 좀 단계별로 분류해서 정리하실 게 필요하다. 그 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개월은 필요하다는 거죠. 4개월.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쭉 다 독파하신 후에는 2차 과목과 병행을 하되 이제 비중을 2차로 주시고 1차 시험에 임박했을 때 감각들을 최고치로 피치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단기 합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만 들어놓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학창 시절에, 중고교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집이랑 어디를 봐도 뭐 A 스텝이 있고 B 스텝이 있고 C 스텝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학교 시험이 요 수준에서만 나와. 그런다고 요 수준에서만 딱 끝내서 공부한 사람과 C 단계까지 우억 다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집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우월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난이도까지 보고 나서 본연의 난이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여기만 공부할 때는 이게 막 어려워. 근데 여기 갔다 일로 오면 손바닥 안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함정 코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함정 코드가 우리가 지금 올해 출제된 정도의 문제만 연습한다면 계속 함정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못 봐, 또 놓쳐. 근데 그보다 더한 함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가시면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습을 하신 수험생분들께서는 그 함정이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 명심해서 좀 난이도 있는 거를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피셋 상황 판단을 준비하시는 7급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날씨 갑자기 추워졌으니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한마디가 또 다음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